저는 한국이 가야 할 길이 명확치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편을 들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그리고 가끔씩은 사악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강대국이 아니니까. 미국의 많은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격돌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세 군데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어딜까요? 이렇게 빨리 답이 나오면 어떡해요? 한반도. 두 번째? 대만해요. 맞아요. 세 번째. 사실은 언론에 제일 많이 나와요. 남중국해.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갈등이 일어나서 분쟁이 생기고 군사적으로 충돌을 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2017년도에 한반도가 그랬죠. 근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미국이 북한 치는 거예요? 우리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나요. 안 나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제가 솔직히 가졌던 생각은 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을 칠 가능성도 있고 퍼센티지로 말하면 저는 한 15% 정도 봤었어요. 많아요? 30%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 그렇게 봤냐? 일단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예전에도 북한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꽤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아닌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왜 85%는 나지 않을 거라고 본 것이냐?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게 되게 많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군사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국이 꽤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경제 대국 중에 하나예요. 11위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치게 돼서 그 여파를 우리가 받게 돼서 한국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은 세계 경제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미국한테도 좋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도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인데 이 동맹국이 그렇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을 친다. 미국이. 그러면 다른 동맹국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봤었어요. 그럼 미국한테 한국은 어떤 존재냐?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 이제 토크쇼가 있죠. 되게 많은데 거기서 나가갖고서는 몰 같은 데 가갖고 쇼핑몰에서 미국 시민들을 붙들고 인터뷰를 해요. 야, 요새 노스코리아가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그러는데 폭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폭격해야 된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딱 지도를 갖다 놓고 야, 노스코리아 어디 있는지 한번 찍어봐 했더니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다 그렇진 않아요. 물론 편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미를 위해서 뭐 한두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한 사람이 사우스코리아 위에 있잖아. 사우스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대체로 외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다 하면 미국의 조야,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 이 한반도라는 곳, 그리고 남한이라는 곳은 북한뿐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기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막 이렇게 핵실험하고 이랬을 때 미국은 어떻게 그걸 느끼고 있을까? 별로 크게 관심이 뭐 없진 않은데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국한테 직접적인 위협은 안 돼요. 일단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썩 높지 않다. 그리고 이게 미국까지 올 리는 없거든요. 거기서 터지면은 한반도에서 그냥 터지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거슬리죠, 사실 하고 있는 게. 그러면은 북한이 핵실험하고 이랬을 때, 미사일 뭐 실험하고 이랬을 때 미국이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높아지죠.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불안해요.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맹국으로서. 그러면은 미국이 그렇지, 우리 동맹국이 이렇게 위험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도우러 간다. 그럼 막 출동을 해요. 전략 자산을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연합훈련도 많이 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드 배치죠. 사드가 배치가 됐을 때 북한이 화냈나요? 중국이 화냈나요? 중국이요. 그렇죠. 물론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의 사드 배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또 그 넘어서를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는.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커지게 됐어요. 제가 미국하고 북한 이야기, 중국 이야기 좀 해봤는데
다른 나라 얘기도 해볼게요. 일본하고 중국.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아산정책연구원에 다닐 때 굉장히 많은 그 직업 경로를 거쳐갖고 여론조사 센터를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진행했던 조사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에 대한 인식, 태도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본하고 중국이 있죠. 일본이 더 싫어요? 중국이 더 싫어요? 제가 조사했던 거에 따르면은 20대, 30대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희한하죠. 저는 이게 이제 경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60대 이상 되신 어른들한테는 이 일본과의 어떤 식민지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파요. 40, 50대 정도 되면은 일본이란 나라가 물론 이제 식민지 지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상처를 줬지만 그 외에도 선망의 국가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도시락 싸가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 급식세대 아닌 분들 계시죠? 도시락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도시락통이 있어요. 코끼리 맞아요.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듣는 거 있었잖아요. 요새는 뭐 그냥 뭐 아이튠즈나 이런 거 듣지만 이거 워크맨, 소니 워크맨. 집에 전자제품, 가전제품들이 일단은 일본 제품 있으면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 다 그냥 컴퓨터 바꾸고 뭐 가전제품 바꾸고 다 그냥 우리나라 거 써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성능도 너무 좋고. 근데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얄미운데 따라잡고 싶고 약간은 자격지심도 있고 그게 40대, 50대가 일본에서 가지는 그런 감정이에요. 20대, 30대는 그게 아니에요. 20대, 30대는 이미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일본이 경제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일본이 저는 역사적인 것 같고서 막 뭐라고 하면은 당연히 욕하죠. 한국 사람으로서 욕을 해줘야 되고 그거는. 그래서 얄밉고 이런 건 있지만 어떤 그 미묘한 복합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일본에 대한 미움 혹은 질시, 자격지심 이런 거는 젊은 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하게 일본을 비판을 할 수가 있는 토양이 있는데 중국은 좀 달라요. 중국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라고 한 질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답한 거는 뭐가 떠오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저. 짝퉁이요. 짝퉁. 또 미세먼지요. 미세먼지. 또 낮은 시민의식. 낮은 시민의식. 이거 안 좋은 것만 나와요, 벌써. 그죠? 근데 가장 이제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광활한 영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나라. 근데 보통 어르신들은 중국 하면 우리랑 유교 문화도 공유를 하고 뭐 우리가 한자도 쓰고 뭐 아시아 국가들이니까 서로 어떤 좀 공유는 뭐 공감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공자, 유교, 뭐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런 거는 현대 중국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을 생각할 때는 문화혁명 이후의 중국을 생각해요. 결국엔 그냥 공산주의 국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중국이란 국가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가, 얼마나 신뢰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60년 넘게 동맹이에요. 안 좋은 시절 많았죠. 뭐 반미 해갖고 뭐 구호도 외치고 싸우고 뭐 안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60년을 그렇게 지내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를 안다면 중국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사드 때문에 지금 불거진 한중 관계가 특히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회복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 하필이면 우리는 이 위치에 있는 걸까? 그렇죠? 미국이 계속 이 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중국은 바로 위에 있고 아무리 그래도 뭐 진짜 부잣집이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일본이 딱 버티고 있고 왜 하필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견뎌 나가야 되잖아요. 국제사회에서는 적도 없고 우방도 없고 그거를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2014년, 15년에 우리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왜 잘해줬을까? 중국이 AIIB 만들면서 이제 한국도 그 안에 가입하라고 한창 이제 꼬시고 있으니까 맞아요. 잘해주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고 더 큰 원인이 있어요. 미국이 아시아 지역으로 회귀를 해서 계속 눈독을 들이잖아요.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고 여기서 든든한 우방 동맹국이 있죠. 미국은 일본하고 한국.
일본하고 미국하고 동맹이고 미국하고 한국이 동맹이고 일본하고 한국은 동맹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국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국은. 어디 하나 끊어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디가 끊기 쉬울겠어요? 한국하고 일본인 거죠. 그래서 역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국 편을 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너네 편이다. 미국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네 편이야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정도로 중국이 공을 들였는데 2016년 들어서서 핵실험 나고 사드 배치하면서 완전히 찢어진 거죠. 일본이 중국을 싫어해요.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요. 정말로. 우리가 느끼는 거랑 되게 달라요. 우리는 사실 뭐 일본도 안 무서워하고 중국도 안 무서워하고 세상 대장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무서워해요, 중국을. 정말로 위협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미국에 그렇게 붙어 있고 아베 총리가 막 골프채 선물해주고 골프장 갖고 다니면서 벙커에 뭐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비아냥을 받으면서도 트럼프를 쫓아다녔는데 올해 신년사에 아베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트럼프만 믿고 갈 수는 없다. 뭐 양다리면 양다리고요. 줄타기 전략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을 일본도 깨달은 거죠. 저는 한국이 가야 할 길이 명확치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편을 들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그럼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그리고 가끔씩은 사악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강대국이 아니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다. 불확실성, 영어로 뭐예요? uncertainty라는 얘기 하죠. 그러면은 이 불확실성, uncertainty의 반대말은 뭘까요? 노노노노. 그렇게 쉬운 거면 안 물어봤죠. uncertainty의 반대말은 certainty가 아니라 information. 그래서 우리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해서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시고 세계를 많이 바라보시고 그리고 항상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